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의 갭 투자가 전면 금지됐는데요. 이번 정책을 주도한 고위직 인사들이 갭 투자로 아파트를 샀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상당합니다. 특히 이상경 국토부 차관의 발언이 논란에 기름을 부었는데요. 비판이 거세지자 이상경 차관 오늘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께 정책을 보다 소상하게 설명드리는 유튜브 방송 대담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또한 저의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차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이상경 차관 사과이자 또 해명, 본인의 발언에 대한 해명을 내놓았는데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과로 좀 여론이 가라앉을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 국민들의 좀 감정선을 건드린 부분이어서 예. 가라앉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국토부 차관이 한 발언 자체가 잘못된 건 없어요. 집값이 안정되면 사라. 노원, 도봉, 강북 같은 경우는 죄송하다 뭐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예. 다만 잘못된 표현은 아닙니다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갭 투자를 준비한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갑자기 계획이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화가 난다거나 굉장히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집값 안정되면 사라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이지만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분이 이제 1년 전에 갭 투자를 통해서 부동산을 샀는데 이게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기분이 나쁜 예.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일단 사과는 잘했고요. 사과는 좀 잘했습니다만 배우자를 위해서 실거주를 위해서 샀다라고 하는데 이게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돼요. 본인이 같이 사는 거고 만약에 배우자를 위해서 실거주를 위해서 샀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이유로 예. 배우자하고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구입을 한 것이다. 이런 것들이 구체화됐어야 되는데 아마도 또다시 비난이 올까 봐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는 못한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에 강남이라든가 서초, 송파 등이 집값이 뭐 10억씩, 20억씩, 30억씩 띄운다라고 한다면 서울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실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예. 또 서초, 송파, 강남은 뛰지만 또 마포, 용산까지 뛰지만 또 지방의 부동산들은 오르는 걸 넘어서서 떨어지고 있고 예. 인구 감소로 인해서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분양도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불안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뜨는 폭등하는 집값을 막을 필요가 있다. 앞으로 금리 인하기에 현금 유동성이 더 풀리면 더 오를 것인데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런 문제들을 막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피해를 보거나 기분이 나쁘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 강남 상부의 집값만 폭등하는 것들이 이건 좀 막아야 될 필요성이 예.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니까 결과가 좋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 국민들께서 조금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 이렇게 짚어주셨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상경 차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정책을 주도했던 이른바 부동산 정책 5인방, 김용법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하옥 원 금융위원장 지금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죠. 이찬진 금감원장까지 모두가 지금 보시면 밑에 저희가 자막으로 달아드렸습니다만 갭 투자, 갭 투자, 갭 투자, 또 증여 논란 이런 논란들이 있는 인물들이란 말이죠. 계속해서 좀 문제가 될 것 같긴 해요. 결국 이 10.15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요. 내로남불과 사익 추구입니다.
자, 화면에 나오고 있다시피 왜 이렇게 내로남불 사례가 계속 속출해서 발견이 되고 있는가? 결국은 본인들도 이런 규제라면은 지키지 못할 만한 그런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 시장 경제를 하고 있는 국가에서 각자의 부를 증식시키고자 행동하는 것,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산다든가 선호지에 집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오래 보유하고 싶어 하는 것, 이런 것 자체는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이미 이른바 선호지라고 불리는 곳들에 다 집을 사놓고 혹은 갭 투자를 해놓고 앞으로는 들어오지 마라. 예. 너희는 못 산다라고 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쉽게 살 수 없는 정책을 내놓으면은 이른바 선호지라고 하는 곳의 아파트들은 더더욱 희소한 재화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 사고 싶어해요. 그렇게 하면서 선호지에 있는 아파트들은 오히려 더 가치가 올라갑니다. 즉 본인들이 이미 사놓은 것은 더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내로남불을 넘어서 사익 추구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오늘 오전에 내놓은 저 입장에는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없어요. 말보다 잘못된 것이 정책이기 때문에 그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반성한다, 철회한다, 원상으로 돌려놓겠다, 죄송하다. 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고 본인의 말에 대해서만 사과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로는 국민들의 마음이 전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조금 전에 그 그래픽으로 보셨던 인물들 중에 특히 이찬진 금감원장, 자신이 보유한 강남 아파트 2채 중에 한 채를 처분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조금 말이 바뀐 부분도 좀 논란이 됐는데요. 그 내용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정작 본인은 강남에 같은 아파트 단지 내 2채를 떡하니 소유하고 있습니다.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두 달 안으로 정리할 상황입니다. 정확하게는 제 자녀한테 양도할. 자, 처분을 한다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자녀에게 증여를 하겠다라는 뜻이었다라고 해서 더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부자 아닌 사람들은 어떡하라는 거냐, 지금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집을 정리하겠다라고 했는데 자식에게 증여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 말 자체가 국민들께는 약간 속임수의 말을 한 것이거든요. 실제는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증여를 통해서 자신의 부동산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고, 이건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부유의 대물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갭 투자가 불법입니까? 불법 아니에요. 과거에도 다 갭 투자했었고 국민의힘도 지금 왜 갭 투자를 막았냐라고 비난하잖아요. 그 지금이라도 갭 투자 풀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갭 투자했다고 비난하죠? 굉장히 모순적인 얘기를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고, 이건 정쟁을 위한 비난하고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지 결코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대안을 제시하고 그래서 이재명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갭 투자를 왜 못하게 하냐? 갭 투자 풀으라고 해놓고 갭 투자한 공무원들을 비난해요. 이거 자체는 자신들의 정책은 없으면서 어떠한 그 정책 설계자들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어떠한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솔직해져야 된다. 강남에 50억 정도의 집을 금수저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리고 의사,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직이 아니라면 솔직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갭 투자라든가 이런 얘기들 자체는 지금 우리의 현실과는 좀 멀어진, 동떨어진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값이 폭등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 때 봤지만 부동산 값이 폭등하니까 모든 국민들은 상실감을 갖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동산 값이 폭등했다라고 해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자꾸 뭐 강남 상구의 어떤 부자들을 갖고 투기꾼인 것처럼, 그리고 막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걷어야지만이 문제가 해결할 것처럼 했고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남 상구의 집값이 폭등하는 것도 막아야 되고, 서울 전체적으로 서울 집값이 폭등하는 것도 막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내놨기 때문에 비록 이게 일부 부작용이 있다 할지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정책이 효용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부득이한 정책이고, 국민의힘이 정말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대안을 내놓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부분, 갭 투자를 막았다고 비판을 하면서 갭 투자한 사람들을 왜 비난하냐라는 말에는 좀 어떻게 좀 대응을 하시겠어요? 아니, 이찬진 금감원장이나 저희가 앞서 살펴본
그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은요, 전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로남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인들도 만약에 그 규제를 이제 막 적용받을 사람들 같으면 못할 일을 이미 미리 다 해놓고 나머지 국민들에게는 그 기회를 봉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로남불을 지적하는 것이지 갭투자라고 하는 행태 자체를 지적하는 겁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하는 국가에서 각자가 적법하게 부를 추구하는 것 자체는 비난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만 먼저 해놓고 내가 그 정책으로 이득을 보는 위치에 있으면서 남들은 그렇게 못한다라고 해서 봉쇄해버리면 그것은 비난받을 일입니다. 모든 서울 시민이 서울의 아파트를 가질 수는 없지만 모든 서울 시민이 노력하면은 서울의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은 있어야 되고 그런 기회 자체는 평등하게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기회를 성벽을 쌓아놓고 봉쇄하면은 그것은 비난받아야 될 일이고 그렇게 하면은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원상으로 되돌려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네, 자 국민의힘에서는 뭐 쇼츠 노래까지 만들어서 지금 비판에 나섰고요. 또 오늘 아침 여당에서는 처음으로 사퇴 요구도 나왔는데요. 그 목소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금빛 누각 서민들은 서울 진입 금지 허가받아야 집을 사는 세상 지도 위 경계선 서울 진입 금지령 서울 입성행 계급표 대통령실은 강남의 다주택자 내가 하면 시꺼주 남이 하면 투기 강남 대치 잠실 장미 역삼 푸르지오 우리만 블랙 사지 허공포며다 말하되 그 법위에 사는 자는 따로죠 민주비서 관은 송파의 사회 수석은 강남 용산 국민은 허가증 받기 위해 줄을 서네 서울 성문을 닫아라. 자, 취임 일성으로 집값 상승에 악순환을 끊겠다고 했던 금관 원장은 초고가 아파트를 2채나 들고 있습니다. 한두 달 내 처분하겠다더니 결국 자녀 증여로 슬그머니 말을 바꿨습니다. 부동산 강제 봉쇄령으로 국민은 오갈 곳을 잃었는데 이재명 정권의 핵심 인사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투기 수요를 잡으라는데 이 투기 수요는 내 집 한 칸을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한준호 최고위원. 최고위원이 사과하는 것을 보고 당이 부적절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오동잎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 돼요. 허허. 당 최고위원이 예. 사과를 한다고 하면은 예.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이걸 알아야죠. 특히 관리 출신 아니냐고요. 예. 이건 아니에요. 그 시그널을 지금 모르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네요. 알면서도 버티면 되겠다 하겠죠. 저는 그 아주 바람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나가야 돼요. 자 일단 가장 앞서 보신 그 쇼츠 노래 상당히 좀 구체적인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저는 쇼츠를 만드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의 수준이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강남 3구에 집이 없습니까? 마포 용산에 집이 없습니까? 그 윤석열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정책 설계하고 집행했던 사람들은 다 거의 다 강남에 있지 않습니까? 엘리트들이잖아요. 행정고시 합격해서 잘 나갔던 사람들 그리고 혼인을 잘하거나 또는 부모를 잘 만나서 금수저가 됐던 사람들이잖아요. 다 강남 3구 살았어요. 그거 자체를 비난하면 이 사건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들이 제대로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를 봐야 되는 것이고 내가 강남 3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강남 3구를 위한 정책을 펴는지 아니면 내가 강남 3구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값이 폭등하는 것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되는 것이 국가 경제의 도타 그리고 주식시장이라든가 실물 경제로 이 돈이 흘러가야 되는데 다 죄다 집 사는 데 투자해버리면 안 되지 않냐라고 하는 정책적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뭐 서민들의 집 살 기회를 봉쇄했다, 뭐 국민들을 피해를 줬다라고 하는데 서민들이 서울에 15억짜리 집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요. 15억 미만의 집에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기존과 똑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마치 국민의힘이 서민을 표방하고 국민을 표방하는 정당인 것처럼 저렇게 비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요. 우리 집값 폭등의 본질적인 문제, 인구 절벽의 문제, 1인 가구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부동산 값이 폭등하고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집값 폭등해서 그거 비난해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집값 공급 대책 제대로 한 거 하나도 있습니까? 집 공급 대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재명 정부까지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지금 이것이 지금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관점이라고 한다면 밀고 나갈 수밖에 없고 여기에 하나 더해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빨리 제대로 잘 세워내야 된다. 올 연말에 낸다라고 하니까요.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서민이나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으로 집값이 안정돼서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되는 것이지 계속해서 비난만 하면서 집값이 폭등하는 정부를 원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됩니다. 자꾸 본질을 흐리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몇 마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때 언제 이렇게 이재명 정부처럼 과격한 정책으로 우리 국민들 서울에 진입하지 못할 만한 부동산 정책을 내놨습니까? 지금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도 일부 지역까지 전부 다 이제 집을 사려면은 원님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거 이동성이 대거 감소하죠. 그리고 대출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에 1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집을 갈아타기 위해서 내 집을 못 내놔요. 왜? 팔았을 때 대출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고 허가를 받는 데 있어서 불확실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매매 시장에서 매물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주택은 최소한의 수요를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시장에 일부의 소량이 거래가 되면서 시세는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 서민들께서 거래해야 되는 주택들도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본질을 회피하면서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은 이 10.15 부동산 대책이 지금 옳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제 말을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집값이 폭등했는데 이걸 막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집값 공급 대책을 제대로 세워두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집값 공급 대책을 지금 내놔도 그 집은 5년, 10년 후에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정부 비난보다는 지금 정책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고 만약에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솔직히 저도 유튜브라든가 정보를 통해서 많이 보거든요. 이 대책이 잘 된 것이냐 못 된 것이냐. 저도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심지어 부동산 전문가조차도 어떤 대담을 하다 보면 이 정책이 정말 잘 됐다, 정말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반반으로 나뉘어요. 그만큼 부동산 정책은 결국 국민들의 생각과 어떤 실물 경제를 다 반영하고 이 실물 경제는 계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이 정책이 정확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정부는 결과로서 책임지는 겁니다. 이 정책을 통해서 집값이 정말 안정화되고 여기에 부동산 공급 대책을 추가적으로 내세움으로써 중산층과 서민들이 집 살 기회가 조금 늘어난다고 한다면 이 정책은 잘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책 내세우자마자 잘못됐다고 철회해버리잖아요. 그럼 이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혼란에 처해지게 됩니다. 한 말씀만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정파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분께 제가 전문적인 식견을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소한의 팩트는 맞아야죠. 윤석열 정부에서 무슨 부동산이 폭등했습니까? 2017년 5월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그해 5월 말 기준으로 KB 부동산 시세에서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6억 600만 원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끝날 때 얼마 됐습니까? 12억 원대가 돼서 2배가 됐어요. 5년 만에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을 6억 올린 정권에서 3년간 1억 정도 올린 윤석열 정부를 부동산 폭등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KB 시세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이재명 정부 석 달 만에 5천만 원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6.27 부동산 대책 내고 안 먹혀서 9.7 대책 내고 또 10.15 대책 내놓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죠. 6.27 대책이 강력한 대출 규제였는데 그거 해가지고 석 달 반 동안 먹혔습니까? 오히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더 올랐다니까요. 이 10.15 대책은요. 이미 전망이 다 예고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공인중개사가 11만 명이고 전 국민이 자기 집을 사거나 전세 얻을 때 부동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국민이 전문가인 세상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얘기는 여기까지 좀 나눠보고요. 이번에는 김건희 씨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김건희 씨가 경복궁 경회루에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함께 있는 그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이에 더해서 김건희 씨가 경복궁 근정전 용상에 앉았다라는 의혹이 나와서 어제 국감이 또 시끄러웠습니다. 그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보 경회루 김건희의 불법 침범 및 훼손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왜 갔나요? 저도 방송을 보고서서 왜 갔나요? 빨리. 9월 12일 날 그 월대 복원 기념식과 그다음에 그 저기 UAE 그 대통령 국왕 그 국빈 방문 보세요. 예. 당시에 그 우선 기념 답사 차원에서 아마 설명을 그 들으시러 간 걸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세상에 대통령 부인이 사전에 답사를 가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때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김건희가 왜 용상에 앉았냐고 건정전에서. 왜 앉았어? 잘 모르겠어요. 뭘 몰라요? 어디서 앉으셨? 누가 앉으라고 그랬냐고요? 국보에 일개 안여자가. 자, 김건희 씨가 경회로뿐만 아니라 근정전 용상에 앉았다 이런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용상이라는 거는 왕이 앉았던 자리이잖아요. 거기 앉아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참 한심한 모습이고요. 우리가 이제 국보라고 하면 정말 눈으로 보자는 거잖아요. 문화재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지면 안 되고 눈으로 봐야 되고 예. 또 훼손시키거나 보존에 위험을 줄 수 있으면 안 되는데 그건 이제 뭐 상식적인 얘기고요.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분이 과거 왕들이 앉았던 그 용상에 본인이 앉았다?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김건희 씨가 본인이 뭐 왕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남들이 어떻게 보더라도 나는 개의치 않는다. 짝다리를 줍고 슬리퍼를 신고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곳에 가서 언제든지 가고 그 옆에는 금 거북이를 전달한 그래서 매관 매직 의혹이 있는 사람과 저렇게 서 있는 모습들이 정말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만큼 국격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무너졌고 대통령의 부인이 나 그냥 경회로 갈게 근정전 갈게 문 열어 한번 그냥 열어주는 뭔가 제도적인 전반적인 시스템이 어긋나 있는 것 같은 예. 마치 국가가 개인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같은 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한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3년 만에 막을 내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랬을 때 법적 책임도 있나요? 그렇죠. 이제 법적 책임은 문화재보호법상 예. 저렇게 문화재 보호를 해야 될 곳에 마음대로 가서 뭐 용상에 앉고 그래서 훼손한다라고 한다면 문화재보호법 위반입니다. 예. 근데 법 위반을 떠나서 더 큰 위반이죠. 국민의 법감정을 위반하고 대통령의 부인이 저렇게 사사로이 움직일 수 없는 곳에 가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 모습들이 정말 너무 가벼워 보이고 그래서 국가가 너무 가볍게 국격이 실추된 것이 아닌가. 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한심해 보일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보도에 따르면 그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국가유산 차담회를 상당히 다수 진행을 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왜 이랬을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결국 김건희 씨가 그 이른바 용상에 앉은 것이라든가 예. 그런 국가유산 차담회라든가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이고 부적절한 행동들이죠. 그리고 그런 일련의 언행들이 누적된 결과로 현재 특검도 받고 있고 예. 수사도 받았고 또 재판에도 넘겨져 있고 영어의 몸이 된 상태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 지점에서 동시에 하나 짚어봐야 될 것은 그 문제를 지적하는 양문석 의원의 언행입니다. 앞서 저희가 영상 봤습니다마는 일개 아녀자가 거기 앉아도 되냐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아녀자는 명백하게 여성을 낮잡아서 이르는 말입니다. 즉 여성이기 때문에 거기 앉아서는 안 된다는 어떤 성비하 발언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대단히 부적절한 언행이에요. 자, 김건희 씨는 이미 구속됐고 재판을 받고 있고 아마 높은 확률로 감옥에 상당 기간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오게 되더라도 저런 행동에 대한 반복 가능성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큰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 주변에서 저런 행위를 반복했다가는 살아남지 못하는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양문석 의원의 저런 언행이야말로 지금 굉장히 반복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좀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윤리적으로 적절한 제어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가 그리고- 봤을 때 예. 이 아녀자라는 표현이 뭐 비하하는 목적보다는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목적이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의 부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를 줌으로써 국민들이 좀
응어리가 져 있는데 그걸 좀 풀어주기 위해서 강한 메시지를 낸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마 뭐 그럼에도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은 뭐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통일교 얘기를 해보자면 통일교가 건넸다, 김건희 씨 측에 건넸다고 알려진 그라프 목걸이, 또 샤넬 가방. 애초에 그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잃어버렸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김건희 특검이 이 물품들을 실물로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에 전성배 씨, 건진법사 측에서 이 실물 물품을 제출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왜 그러면 입장을 바꾼 걸까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뭐 현실 찾아가는 거죠. 과거에는 김건희 씨의 도움으로 모든 권력과 인사권과 뇌물 등을 그냥 마치 자신이 공무원인 것처럼 받고 김건희 씨에게 편하게 통화하고 선물 전달해주고 그러면서 자기의 이속을 다 차렸습니다만 지금 막상 구속되고 있다 보니까 김건희 씨에 대해서 솔직하게 진술을 해줘야지만이 자신의 형사 판결에 유리하고 조금 형을 덜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사실대로 토해내는 거죠. 예. 마치 그 명품 가방도 받았다가 바로 잊어먹었다라고 했다가 그 가방을 신발로 바꾼 것이 확인되니까 전달했다가 다시 돌려받았다고 했다가 말이 안 되는 말을 계속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권력 무상이라고요. 권력 떨어지고 자신의 몸 편하고자 사실관계를 다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는 아직까지도 그 세상이 바뀐 걸 모르고 이 명품백이라든가 모든 사실관계에서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화가 난 상태로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답답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세상이 바뀐 상황에서 현실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 아마 이분도 지금 현실을 찾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휴대전화 비밀번호 20자리에 가까운 비밀번호인데 그동안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갑자기 또 생각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기억이 났다고 하면서 무슨 종교적인 계기를 예, 언급했잖아요. 굉장히 국민적으로 비웃음을 면치 못할 만한 발언이에요. 이 비슷한 일이 2022년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 탈원전 수사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산자부 공무원이 그 PC에 있는 자료들을 삭제한 일이 있었죠. 그러면서 수사를 받으면서 이거 왜 삭제했냐고 하니까 신내림을 받은 것 같다라고 해서 당시에 신내림 서기관이라고 하는 그 조롱 섞인 꼬리표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도 도대체 이런 주장을 누가 납득하겠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포렌식을 받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고 했다가 그 20자리면 어딘가에 적어놨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결국에는 양형에도 나중에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이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고 거기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말이죠. 그리고 뭔가 잘못을 저지른 것이 있다면 그것을 국민 앞에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또 수사기관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국록을 받았던 사람다운 태도다라는 부분을 아울러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어제 김건희 씨 재판이 있었는데 이 재판에서 명태균 씨와 3년 4개월 만에 대면을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렸는데 뭐 서로 재판장에서 고성도 오갔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그 모습 어땠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뭐 부끄러운 자화상이죠. 한때는 무상으로 여론조사해주고 그 대가로 국회의원 공천도 주고 굉장히 긴밀하게 비밀 정보들을 주고받으면서 이권을 탈취하다가 이제는 김건희 씨를 향해서 나를 구속시킨 사람이다라고 해서 비난하잖아요. 그럼 죄가 있는데 당연히 구속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태균 씨도. 본인도 잘못 있어서 구속이 되고 김건희 씨도 잘못이 있어서 구속됐으니까 피장파장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서로 간에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국격이 떨어지는 것이고요. 방송에서 건진법사, 명태균 다 이 주술가들이 왜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활개를 치고 살았을까. 그래서 이 정부가 3년 만에 막을 내린 것들이 결국에는 주술에 의해서 막을 내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다음 뭐 이재명 정부도 그렇고 다음 정부도 그렇고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일해서 국민들이 인정받고 정부도 잘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사주 보고 뭐 주술 보고 해서 돼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근데 이제 특검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오히려 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사안이 좀 나오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 특검법 자체가요, 민주당의 정치 브로커 척결 의지가 대단히 부족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률 명칭에부터 김건희 씨, 명태균 씨 그리고 건진법사를 자처하는 그 전성배 씨의 법사 명칭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세 사안은 적어도 굉장히 중요성에서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데 특검의 수사 대상을 16가지나 나열해 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검이 수사 역량이 굉장히 분산됩니다. 그러면서 양평 공흥기구 개발 특혜 의혹 같은 것을 수사하다가 양평군 면장 같은 분께서 정말 억울하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까지 있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이 법안을 사실 바람직하게 만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 문제는 아직까지 수사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물론 명태균 씨의 말을 액면 그대로 다 믿는 것은 아니고 그 주장에는 허위와 진실이 섞여 있다고 보지만 적어도 진실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그중에서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해서 우리 정치가 도려내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딘가에서 이런 음습한 정치 브로커들, 제2, 제3의 명태균 씨 같은 사람들이 활개치고 다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좀 특검이 남은 기간 동안 이 부분에는 수사 역량에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